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차례 넘게 민생 토론회를 열고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선 후 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고 충북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총선 이후 충북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 재테크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진강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를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윤창규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키워드를 구슬 없는 용이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부터 그 시작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아직도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튀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슬 없는 용처럼 각종 규제에 막혀서 승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뭐 폭풍 전야쯤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지금 더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미분양 그리고 악성 미분양 그리고 또 금리 문제까지 아직 산재해 있는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폭풍 전야로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요? 네, 저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로 정했는데요. 현재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일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고 지방 소멸 문제를 방치한 채 지방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방 소멸을 꼽았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네, 저는 오리무중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금리도 높고요. 이와 같은 대내적인 어떤 불확실성 이런 걸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 사기 문제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관측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약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이후 국토교통부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교수님? 네, 지금까지 재건축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안전 진단이라는 과정을 좀 거쳐서 재건축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좀 됐는데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을 좀 생략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 신청, 조합 설립 같은 부분도 기존에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미 해놓고 같이 갔었는데요. 지금은 함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후에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간으로 본다면 최소 2년에서 5년까지도 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네, 거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재건축이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네. 지방에서는 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또 이 절차가 좀 시행이 좀 되려면 관련 정비법이 좀 개정이 좀 돼야 되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법 개정이 필요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변호사님? 네, 현재 국회에는 안전 진단 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으로 늦춰주는 그런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5월 안으로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관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월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충북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교수님?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벨트로 묶인 곳 중에 이제 청주시 현도면 그리고 옥천군 궁북면, 군서면 세 곳 정도가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뭐 24.9제곱킬로미터, 29.1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서 좀 큰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군사시설이라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히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의 1등급, 2등급은 좀 규제를 보호를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풀어주긴 하겠지만 또 다른 지역을 또 지정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도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풀어서 개발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할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풀게 되고 또 다른 지역을 지정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너무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직 국토부에서도 명확한 아직 가이드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의 의지는 뭐 그린벨트라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고요. 변호사님은요? 네, 근데 저는 해제의 취지가 지역 경제, 특히 이제 부동산 경제 활동 활성화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해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경기도 하남시가 있는데요. 그 경기도 하남시뿐만 아니라 몇몇 지자체가 경기도로부터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총량을 부여받았어요. 예. 그런데 결국 그 지자체에서 그거를 소화를 못한 거예요.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총량이 그대로 다 환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과연 개발 여력이 있을까? 해제를 해줘도 과연 이걸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저는 또 하나 측면에서는 환경보호 측면인데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17%에서 최대 30%까지는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예. 이 국제적인 우리가 비준까지 한 협약에 거스르는 지금 정책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난 말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협약을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핵심 생태축을 복원하고 보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말에 한 얘기와 지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같은 정부에서 서로 상충된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린벨트 해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자, 보니까 개발과 보존이 좀 상충되는 느낌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부동산이 이제 우리 후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삶에 더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린벨트가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린벨트는 저는 어떻게 보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인구 감소도 예상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개인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잘 지정해 놓은 그린벨트까지 해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뭐 국제 협약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저도 변호사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그 외의 방법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 의견 갖고 계시고요. 근데 4월 총선이 끝나면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중견 건설업체들이 대거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이 4월이 뭔가 좀 위기설이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우려 반 그리고 또 기대 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물론 우리 예상대로 다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왔고요. 또 시장의 흐름에 또 정부의 어떤 개입이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PF 문제가 작년부터 불거졌죠. 불거짐에 인해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자금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했지만 시장의 상황을 좀 본다면 뭐 폐업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준공을 하더라도 미분양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건설사의 책임이 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위기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위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이건 시장의 일정한 수순이다. 경기 변동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면 저는 정부의 어떤 의지라든지 방향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거든요. 어느 정도 그 수습을 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만큼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뭐 파탄이 날 만큼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해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4월 위기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건설사 위기설은 뭐 2022년 그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태영건설 그 오카 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그 4월 위기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PF 대출이 요즘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번에 PF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 15조 정도를 그 보증 한도를 또 늘려가지고 그 총선 전에 이제 그 지원을 했는데 지금 뭐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약 14개 업체 정도가 법정 관리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상당히 안 좋은 그 루머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금융기관에서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사태가 좀 안 좋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고요. 총선 끝나고 나면 PF가 잘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서 엄청 힘들거든요. 고금리에다가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미분양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상당히 안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태영건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충북 지역에 좀 많은 변화를 줄까요? 전원장님? 일단 태영건설은 현재 워크아웃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 충북과는 진천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지금 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금액이 거의 7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공정률이 한 50% 정도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워크아웃이 진행되다 보니까 PF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경색이 발생해가지고 아마 이게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고요. 예. 그러면 이제 충북의 건설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충북 지역의 그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PF 대출이 같이 막히면서 같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건설 수주 총액이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그 자재값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래도 더 투자를 해보겠는데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업체들은 더욱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충북의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비수도권 분양 시장이 대체로 얼어붙고 있지만 충북, 특히 청주는 지금 예외라면서요, 회장님? 예, 잘 아시겠지만 뭐 가경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1순위 청약자가 약 7만 명 가까이 몰려가지고 98대 1이 됐고요. 원봉 힐데사임 같은 경우도 44대 1. 그 전국에서 아마 청약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청주가. 그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충북 지역 그 시장이 그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1월 달에 보면은 18% 감소했고요. 3월 달에 17%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매물 그 건수 접수된 게 매물이 건수가 18,300건 정도가 있어요. 침체되어 있는 매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청주는 분양시장이 이렇게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있거든요. 전국 1위로 과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이게 실수요자보다 가수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양 청약해서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려 있는 건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건축 그 착공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2, 3년 뒤에는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청주 지역의 분양 양호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가까운데 이제 세종이 있고 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까지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북 지역에서 본다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지만 분양가로만 본다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이렇게 과열이 된다, 시장이 과열된다라는 거는 실수요만 갖고는 어렵거든요. 가수요가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이 가수요들은 지역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낮을수록 앞으로의 이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투자하기도 좀 수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주 유리하죠. 특히나 이제 지금 인기 지역인 뭐 아이파크라든지 뭐 다른 지역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 좋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거기를 완전히 선호한다라기보다는 투자로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 지역들 위주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안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기억을 잘 안 하죠. 청주에서도 미분양이 나는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고 경쟁률이 높았던 그런 아파트들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지역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양 가격 자체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청주 지역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1년, 2년 전에 분양했던 분양권들이 지금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 얘기는 지금 분양가보다는 싸다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서는 그래도 청약시장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 좀 격차가 벌어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지역에 뭐 분양이 양호하다던가 뭐 인구 유입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은 일자리랑 정주 여건이 개선될 기대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북 지역은 이제 청주 지역과 이게 충북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음성 지역을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청주 지역에 같은 경우는 5송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들이 좀 줄비해 있어서 이런 점이 좀 일자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충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의 혁신도시를 봤을 때 인구 증가가 좀 많은 쪽은 이제 배후 도시가 잘 형성돼 있거나 이런 쪽이 많은데요. 충북 혁신도시는 그 배후 도시가 잘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가 있었던 것은 일단 산업단지들이 수도권 규제에 계속 밀려나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수도권에 인접한 이제 진천 음성에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차로 진행됐지만 2차로 이제 진행돼야 될 자녀 공공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국가 정책과 연계해서 좀 인프라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에 좀 있었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주 지역의 분양이 이렇게 좀 호재였던 이유는 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수요자 입장인데요. 예. 청주가 우리나라 국토의 가운데쯤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잘 이렇게 웬만한 거는 다 청주를 통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특히 최근에 청주 쪽에 IC가 또 개통되면서 교통이 좀 더 원활하다. 그래서 그 근방 주변에 좀 개발들이 잘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분양 신청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죠. 이 청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좀 시장을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확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로만 본다면은 뭐 보합 내지 좀 하락이 조금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고요. 분양시장은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분양시장은 인건비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문제 때문에 금융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또 주변 지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분양가가 올랐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시장에서 이 가격을 받아들일 만하냐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보면 성적이 좋았고 또 가격대가 1,30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3.3제곱미터당. 근데 추후에 더 오를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는요? 이 청주 지역의 분양가가 1,380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분양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자 후불제 거기다가 그다음에 그 옵션이 유상 옵션이에요. 다 따져보면 사실은 1,600, 1,70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5억 몇천 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옛날에 옵션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유상 옵션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상승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5억대에서 사실 그 소비자들이 꺼리고 있거든요, 사실. 청주가 주택 보급률도 120%가 되고 있고 주택이 부족한 상태도 아닌데 사실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충청권 메가시티와 광역 급행철도가 부동산 호재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종시로 유출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네,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계획 인구를 80만으로 잡고 2030년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인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수도권 인구 분산 수용이라는 효과는 미비하고 충청권 인구만 빨아들이는 빨대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수도권 세종시 인구 유입 자료를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 인구가 분산된 것은 2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제 대전, 충남, 충북에서 충청권으로부터 유입된 게 64%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세종시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족 기능을 확충한다던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계속해서 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주변 지역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래서 좀 대안으로 저희가 행특회계라던가 아니면 세종시의 개발이 지금 한 추산하면 6, 7조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중간 정산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주변 지역과의 기능을 분담한다던가 연계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KTX 오송역의 경우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당초에 설정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접근성을 강화한다던가 이제 세종시의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이런 것들도 연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좀 연계를 강화해서 기능을 분담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구축이 된다면 이제 세종시의 집값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북 지역으로 좀 인구가 유입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자, 행복도시가 2030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네네. 그럼 그때까지 뭔가 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요. 대전은 아직까지 세종한테 인구를 좀 빼앗기는 그런 분위기고요. 예. 청주는 오히려 뺏어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최근에 뭐 미미하지만 오히려 세종에서 청주로 다시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과 청주가 서로 이제 인구의 이동이 계속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인구 이동은 어떻게 보면 주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좀 있죠. 우리가 세종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파트 가격은 비쌉니다. 근데 분양이 되면 거기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매우 싸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으로 간다라고 할 때 매매로 가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렇게 임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인구가 유입되는, 그러니까 유출이 되는 거죠, 청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면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또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세종시가 생각했던 거하고 나의 생활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환경적인 부분 이런 거는 아주 좋죠. 하지만 내 생활과 맞지 않고 이동거리가 많아진다, 뭐 멀어진다든지 직장과 주거가 뭐 멀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세종과 근접한 지역, 노원 쪽 이쪽으로 많이 인구가 거꾸로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이제 세종시가 출범이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지역 간의 어떤 힘겨루기에서는 어느 정도 형평이 좀 맞아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030년까지 물론 지금 철도, 도로 이런 부분들이 각자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에서 대전은 철도 중심이 될 것이다. 세종에서는 광역 도로망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메가시티라고 하는 건 하나로 같이 봐야지 뭐 어디가 중심이 된다는 개념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메가시티는 우리가 지역에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광역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 같이 잘 살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청주 곳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분 모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 분쟁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문제는 그 조합장과 임원들이 돈을 부정하게 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위해 쓴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고발된 사례는 그 한 분담금을 조합 분담금을 한 400억 정도 모았는데 대부분 홍보관 운영비 그리고 뭐 임원들의 어떤 자기네들 비용, 운영비 이런 거를 다 쓰고 토지 확보는 한 7% 정도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돈을 다 어디서 썼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사기로 고발된 상태고 이제 충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조합장과 그 관계자들이 징역 2년 6월 이상의 시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파트에서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 청주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감독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특히 재정적인 비리가 발생되면은 최소한 과태료 처분하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좀 더 이건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이야기해 주셨는데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성공률이 50%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조합원을 모집해서 토지를 싸게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건축비만 들여서 그 금액으로다가 이제 싸게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한 건데 그 조합장이나 뭐 시행사나 이런 그 분들이 보면은 건물은 다 완공됐습니다. 됐는데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이 계속 발생돼가지고 추가 분담금이 한 4천여만 원 됐어요. 추가 분담금 납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 업무 대행사에서 업무만 대행하는 거잖아요. 대행료만 받는 건데 업무 대행사에서 조합장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조합장도 이제 보면 뭐 자기네가 세운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거의 한 80억 넘게 이렇게 뭐 횡령한 걸로 돼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그 서민들의 그 어떤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법이 너무 뭐 그 금융범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잘못했더라도 그 실형이 짧게 나오잖아요. 2, 3년.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일단 최근에 도시개발 사업들이 공공주도에서 좀 민간 참여를 많이 시키는 복합도시개발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좀 민원이라던가 주민 갈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좀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부서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진 갈등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예로 오송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에 뭐 충북 경제자유구역청과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 그리고 뭐 그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고 뭐 정부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좀 주체들이 많이 혼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법적 관리라던가 뭐 민원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주체가 주민들이 찾기에는 좀 힘들어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충청북도에서 이제 오송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고는 있지만 그런 주체들을 다 모아서 이런 갈등이나 뭐 권한이나 주체를 어디로 가져갈지에 대한 좀 지원 체계를 총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원과 갈등 사례에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그게 과거에는 좀 필요성이 좀 컸었는데 현재도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제도적인 문제도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원래 지역조합 주택 아파트하고 같이 다니는 게 직장조합 아파트예요. 예. 근데 직장에서도 원래 지역 주택 조합처럼 같은 방식으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게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냥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적극적인 어떤 법률 행위 할 수가 없어요. 의견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합장이 잘못하면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표력하고 또 행정처분이라든지 법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개입을 하는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어서 LH공사를 통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은 이제는 뭐 LH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누가 하신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을 좀 드릴 정도로 어려움이 많고 기간도 오래 걸려서 그런 부작용 해소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정부가 개입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도 청주와 또 다른 시군의 상황은 조금 다를 텐데요. 먼저 충주와 제천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군들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제천 시장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교수님? 네, 충주나 제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충북을 전체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은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 제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 시장만 보면 거의 뭐 미분양 수준이 아니고 사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정도로 청약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아파트가 지역에서 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 시장이 우리 청주와 그 외의 지역이 온도 차이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청주 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이 나타나는 걸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이 이제 과거보다 오히려 그 부동산의 어떤 흐름을 좀 이해를 좀 잘하고 뭐 쉽게 어느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건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잘 서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분양 시장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청주 같은 지역은 그래도 좋은 지역을 위주로 경쟁력은 그래도 일정 수준 유지가 되면서 분양 시장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은요? 근데 제천의 성곽 로지엘 아파트 보니까 209세대를 분양하는데 2명뿐이 청약을 안 했어요. 아, 제천이요? 예. 그래서 이런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5월부터 PF 부실 대출에 대해서 또 정리 작업에 착수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고금리,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 여러 가지 건축비 상승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고분양가 그 단지는 미분양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군 단위들은 어떨까요? 비슷한 상황일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충북에서 지금 분양이 거의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우리 청주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 요 정도일 거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뭐 일반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도 지금 거의 뭐 침체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건설사가 이제 시 군 단위에 더 이상 분양을 좀 시공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분양가와 그리고 이제 수익률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 군 단위의 분양은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 네. 정도 동안. 자, 이러한 분양 양극화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청주 지역과 청주 외 지역의 이제 그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충북 지역 내에서는 청주 지역과 청주 지역 내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체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일자리와 연관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쉽지 않겠지만 뭐 도와 뭐 지자체, 정부, 민간에서 다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후 충북 지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먼저 회장님부터. 이 총선이 부동산에 그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침체, PF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양도 힘들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데 그 보면 또 개인이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사야 되는데
DSR 그 규제가 있어가지고 대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총선 후에 그 부동산 시장도 급격한 변화를 주기는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부동산 청약 시장은 양극화가 또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개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메이커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양극화가 나타날 거로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요? 네, 이번 총선을 좀 보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떤 총선에 대한 영향, 우리가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가장 큰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금리 문제입니다. 근데 금리 문제가 좀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미국에서 나왔었지만 지금 또 다시 또 들어간 상황이에요.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조금 어려워질 거라는 걸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총선과의 관계로 본다면 총선은 정치적인 좀 부분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까도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옥석 가리기라고 좀 표현을 했었는데 PF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이 좀 되면 또 시장에 나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000세대 분양이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1년치 물량이 아니고 몇 년치가 쌓여 있는데요. 분양 시장은 그래도 조금 매매 시장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은 또 둘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양 시장이 잘 되면 매매 시장 잘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 시장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매매 시장에 그리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양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밀어올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게 그래도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또 금리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랑 맞물려서 부동산 문제가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뭐 총선 전에 뭐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총선에 앞서서 대통령 민생 토론회도 그렇고 이제 비수도권의 규제를 다 풀어준다던가 아니면 인구를 유입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뭐 로드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던가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관성 이런 것들도 총선이 지나면 이제 총선 이후 전국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고려해 봤을 때 안정화되기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공약을 한번 쭉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이거 국비야? 아니면 지자체 돈이야? 이게 제일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신뢰나 확신이 안 오니까 이거 선심성 공약, 그러니까 또는 그냥 남발성 공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아직은 그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는 자극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해서 택지 개발도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돼가지고 청주 지역도 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계획에 대한 얘기는 많으나 그거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법들이 개정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소원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건 그래도 큰 틀을 가지고 보면 그래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가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대를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변호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오늘 나눴던 그 꼭지 중에 건설업계 4월 위기설 예. 이제 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위기설 때문에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위기설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지금 방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기보다는 아마 경쟁력이 없는 사업장, 업체가 정리되지 않을까, 부실한 업체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고 뭐 개발을 한다고 해서 뭐 집값이 올라가거나 뭐 그럴 경우에 거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제는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져가는 현실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인구 관리 계획이랑 좀 연계를 해서 비수도권의 지방 소멸 문제랑 부동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과제로 좀 부동산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회장님. 예. 요즘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그 경기를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그 개별성 때문에 각자 그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되느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결론은 항상 그렇게 끝납니다, 내용이.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동산은 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슬퍼하고 오르면 기뻐하고 이런 일희일비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오늘은 부정적인 얘기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하락기 혹은 반등돼서 올라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1인당 재산 평균이 24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 전체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3천만 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5배나 많았는데요.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서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입법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서 많은 국민들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